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걱정거리가 참 마를 날이 없으시죠. 그래서 추석 예방수칙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요. 연휴 동안만큼은 코로나에 대해서 잠시 좀 잊으시고 즐기시면서 또 저희 재테크 매거진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의 패닉 바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30대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의 전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두 달 새에 전세가가 30-40% 넘게 오르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전세가가 급등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매물 품귀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정책으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세금 백문백답을 내놨습니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커버 스토리에서 역시 좀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아무래도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신조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양포세라고 합니다.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고 하는데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렵게도 또 제 입장에서는 들리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부동산, 특히나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규제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내가 더 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궁금하시는 텐데요. 자, 일단 금년도 7월 달에 2020년 바로 이 부동산 세법 개정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정부에서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단 엄청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중에 부동산의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이 취득세입니다. 자, 부동산을 일단 매수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나눠져서 취등록세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취득세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기존에는요,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관없이 일반 보통 한 1.1%에서 3.2% 정도의 금액대별로 취득세를 내게 됐던 것을 자, 요번에 이제 바뀌어지면서 2주택 이상이 되시면은요.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특히나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2주택일 경우에는 8%,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요. 기존 1%에서 3%대로 취득세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더 큰 거 3주택 이상이 되시면 여기 이제 12%, 최고세입니다. 취득세가요. 부가세가 10%인데 부가세보다도 더 높게 12%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다주택자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인들도요. 자, 부동산 법인들도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자, 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또 큰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벌게 되면 소득세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율이요. 지금 1,200만 원 가장 작은 금액을 벌 때 6%의 세금을 내고요. 최고로 많이 냈던 것이 바뀌기 전 단계가 5억까지였는데 5억 정도면 42%를 좀 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바뀐 거로 보면 10억 이상을 초과하셔서 수익이 발생, 양도 차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45%를 낸다라는 거. 자, 그만큼 세율 구간을 조금 나눠줬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2년 미만, 보통 부동산 하면 2년 이내에 보통 사고 파고 하는 부분들을 많지는 않으시는데, 혹시라도 2년 미만에 이 사고 팔고 하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 중과세율 기준처럼 뭐 기존에 1년 이내에 사고 팠을 땐 40%만 냈던 게 지금은 양도 차익을 70%, 거의 이제 1년 미만짜리는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기준이거든요. 자, 여기에 더 큰 이제 그 과세가 바로 중과세입니다. 다주택자들은요, 기존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만 중과를 했었는데, 자,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20%, 10%가 더 업이 되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20%가 적용이 됐는데, 자, 여기도 내년부터는 이제 30%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1번, 2번 항목을 놓고 보면 이게 내년 2021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매도하는, 그러면 6월 2일 이전에 매도하실 때에는 이 부분은 기존 현행의 세법, 세율을 따라간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 또 하나, 장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고 15년 보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혜택 주셨거든요. 공제해 주는 부분.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바뀐 것만 놓고 보면요, 옛날에는 그냥 보유만 하셨어도 기간별로 할인을 해줬는데, 지금은요, 보유가 아니라 이제 보유 플러스 거주를 하셔야지만이 이 해당되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 요 점 꼭 좀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 금년까지는 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자, 이거 종부세, 일명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자, 이게 일단 개인으로 되는 부분을 개정한 내용을 놓고 보면, 자, 이게 한 3가지 항목이 늘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세율. 자, 그러면 금액대별로 보유하신 그 부동산의 가격대가 3억 원 이하, 3억 6억 원 이하, 12억 원, 50억 원, 90억 원 이 이하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세율, 우리가 보통 일반세율을 하는 부분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1주택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3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증가되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종부세 아마 엄청나게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바로 일단 여기서 첫 번째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율이 증가된다. 자, 두 번째는 이 주택 기준으로 2주택자 부분에, 그러니까 주택에 1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자, 금년도까지는 상한액을 200%, 딱 2배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자, 내년부터는 300%가 이제 딱 300%까지 하니까 이것도 100%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 자, 여기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공시지가로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이제는 실공정가액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거래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세,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가는데, 자, 이제는 공시지가 안 하고요. 금년도만 해도 공시지가 실공정가액의 80%, 자, 내년은 90%, 내후년에는 100%. 그러면 거의 이제 실거래가 수준으로 종부세까지 되니까 이게 3가지 항목 보면 아마 세금 폭탄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 법인들의 여러 가지 혜택 줬던 것들이 전부 다 폐지, 공제해 준 것도 다 폐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꼭 한번 참조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일단 국세청에서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세금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번에 9월 달에 요걸 하나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백문백답으로 풀어놓은 주택세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요거 국세청 인터넷 자료 들어가면 요거 한번 보시면 뭐 굳이 저한테 전문가들한테 확인 안 하셔도 다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일단은 이 정책 포인트는 다주택자와 법인들 그러면서도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하다못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특히 주택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잘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는요. 바로 이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지금은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됐지만 상업용과 토지는 그대로입니다. 규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분산 쪽으로 하는 컨셉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가장 주택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유망한 지역과 그런 유망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 기준이 가장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가장 큰 현실,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시행되면서 이 거래에 대한 후유증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세금도 세금이지만 결국은 가격이라든가 거래, 이게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 공급에 대한 현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세금 많이 과다 받는 거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요. 금년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절세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답이 있으니까 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저희를 활용하던 또 인근에 또 알고 계신 세무사분들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뭐 세법에 관련된 거 여러분 참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으로 이어서 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얻는 시간이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세금 절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직장인이셨고요. 성수동 성수 2지구 재개발 물건 투자 후 절세와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절세 전략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분.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성수 2지구 재개발 물건 투자 후에 절세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바로 살펴주실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 자산 투자에 대한 사례들 중에 세금에 대한 사례를 좀 하나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서울 거주 뭐 53세 직장인이신데 여기 성수동 여기 아주 유망한 지역이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금 문제. 그래서 양도 차익에 따른 절세 전략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익은 많이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은 확실히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익에 따른 절세, 이 세금이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큰 사례로 남아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 특히 재개발 관련된 이 절세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사례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먼저 이제 투자하신 분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이 무허가 주택으로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를 한번 매도를 하고 나니까 3억 원 정도를 실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절세를 2억 원,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를 절세를 좀 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 케이스가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자, 이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무허가 주택을 주택으로 해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바로 유권 해석을 받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1억 원을 과세를 더 냈느냐 덜 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 절세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자, 동일한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자, 상가주택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같은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뭐 요즘은 이제 근생 건물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이 상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실제 매도를 하고 나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로 아주 금액을 좀 많이 대폭 좀 줄이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실제 그럼 양도세를 1억 5천만 원 정도를 절세하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그 해당 법이 조금은 바뀌어졌습니다만,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같은 건물 내에서도요, 주택으로 따지는 주택 면적하고 이 근생, 상가로 따지는 상가 면적을 어떤 거로 가느냐,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거를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전체 건물상으로 크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1주택으로 비과세, 여기에 실제 거주까지 하시다 보니까 비과세로 1.5억을 더 절세하신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최근에 이제 상가주택이나 통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 꼭 한번 좀 적용하셔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에요. 뭐 재개발이니까 노후주택 당연합니다만 양도소득세가 한 2억 원 정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원. 자, 이분도 거의 한 50% 정도를 좀 할인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자, 양도소득세 1억 원 하면 이거 뭐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특히 재개발로 들어갈 때는요. 이게 취득원가라고 하는 처음 산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산 가격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원 취득을 한 그 가격을 따질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 이 환산 취득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취득원가와 내가 판 가격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 양도차익을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바로 여기서 이분이 절세를 했다는 사례인데 자,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면 자, 우리가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이요. 일반 우리가 장사를 하고 뭐 매출을 일으켜서 하는 이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 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은 일단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또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임대소득세, 거기에 증여하면 증여세,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상속세,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임대소득세 아니면 증여세. 그러면 하나, 둘, 셋, 요게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나 재산세는 절세하고 싶다고 해서 절세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상속세도 절세하고 싶다고 절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포커스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기에 증여세까지를 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 절세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상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능하면 요즘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업, 다운 부동산 계약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셨다가는요, 이거 법으로 단순하게 이 법의 불법, 이 범칙금 내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매도와 매수 기간, 우리가 보통 재산세 과세 기준을 적용되는 딱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0일과 6월 2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매도할 때 내는 우리가 재산세 기준이라는 게 항상 세금은 재산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가 5월 30일 날 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 재산세 누가 내느냐면 5월 30일 날 등기돼 있는 분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매수하시는 6월 달 넘어서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요때 재산세가 책정이 되니까 이때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새로 취득하시는 분은 이 해당 지금 현재 20년이라 그러면 2020년에는 재산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재산세 당연히 세금 안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매도. 자, 항상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만 생각을 하시고 양도 소득세 생각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양도 소득이 생기는 게 있고 어떤 건 손해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손해나는 게 아니라 이익나고 이익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두 개를
물건을 갖고 있을 때 하나 팔고 하나 또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익이 나고 하나 손해봤다. 그럴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1년에 2개를 같이 팔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2개가 양도소득이 생기는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하면 1년에 같이 팔지 마시고요.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아야지 이런 합산 신고가 돼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조금이라도 덜 낸다라는 거. 요즘 꼭 또 요것도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가능하면 사전 증여. 우리가 요즘은 최근에 많이 이제 증여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거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사전 증여 10년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하시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그 증여받으신 분이 팔거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취득원가가 원 증여하신 분의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재산, 특히나 부동산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상업용, 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게 매년 7월 정도, 7월 말 정도 되면 세법 개정안이 새로 나오거든요. 자,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좋으니까 이거 반드시 한 번씩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어떤 게 조금이라도 변경됐는지 알아보시라는 얘기 꼭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가능하면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금 절세 전략하는 방법을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매도한 타임 한 6개월 남겨놓고 세금 줄여볼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 1년 이전부터 준비를 하라는 얘기 드리고요. 가능하면 부동산 제가 암만 뭐 투자 잘하라, 순환하라, 뭐 이 자산관리 잘하라 하더라도요. 가장 원칙은 보유하는 게 대세가 아니라 순환을 하셔서 유동성의 흐름을 만드는 이거 부분으로 가고요. 절세 마인드 꼭 필요하고요.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면서도 세금 정책 숙지하신다 보면 지금 암만 뭐 세금 폭탄이다 해서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또 이런 자산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사례들만 보지 마시고요. 본인의 문제들도 궁금하시다. 또 어떻게 하면 또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 또 세무사분들 같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이번엔 현장 포커스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과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약 5분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지역은요. 부동산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강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곳은요.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논현동 쪽입니다. 1.5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현장 분석 바로 도와주시죠.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 강남입니다. 논현동의 1.5룸 다세대 주택. 위치가 9호선 언주역과 7호선 학동역, 뭐 도보약 5분 정도니까 뭐 역세권 위치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이제 학동역과 언주역 중간쯤에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주변 자체가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삼성역 쪽에 이 국제교류 업무지구, 지금 뭐 한참 또 이 펜스 치고 공사를 또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주변 자체 강남구청도 있고요. 또 여기 선정릉이라고 하는 공원부지도 있고, 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역 거리를 따라서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 그만큼 이 9호선과 7호선의 이 교통 역세권으로 인한 인구가 또 집중되는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자, 학동역 주변까지 놓고 보면 이쪽 신논현까지는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지금 강남 상권이 계속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라인이긴 합니다만 바로 여기가 지금 차병원이라든가 이 병원, 특히 의료계 쪽의 상권, 이 메디컬 상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의료 상권이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자체가 워낙 뭐 지금 상업화되고 있는 또 업무지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해당되는 지역 안에
거주지, 특히나 이런 동네에는 재개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거주지 부족,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강남하면 최근에도 뭐 강남 집값, 주택 가격 너무 상승해서 뭐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1호 대상이 바로 강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강남에 더 집중을 하고 왜 가격이 더 폭등을 하느냐? 바로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강남권을 한번 놓고 보면은요. 자, 이게 제가 만든, 저희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이런 개발 호재들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일단은 삼성역 주변으로 마이스 산업벨트가 되어 있고요. 자,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면 한류관광 문화산업벨트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있던 논현동, 신사동,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 의료, 이 메디칼, 관광산업벨트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 밑에 쪽으로 보면 도곡이라든가 뭐 개포동, 양재 쪽을 보면 여기도 R&D 산업, 이게 국내 대기업들의 또 연구기관들이 다 이쪽으로 또 포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쪽 수서 쪽에서도 이 수서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IT 벤처 산업 벨트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 이만큼 강남권에서 6개 권역으로 지금 산업 벨트를, 그것도 강남이 많은 땅덩어리와 또 가격이 또 낮은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코엑스, 삼성역 있는 바로 이 국제교로 마이스 산업벨트가 지금 딱 되는데, 이미 여기 첫 삽을 뜨고 지금 펜스 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역이라든가 영동대로 이 구간에 뭐 지하 6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6층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KTX, GTX 노선이란 노선은 다 들어오고요. 지하 상권,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가장 제일 핫한 핫플레이스가 바로 여기 삼성동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잠실, 바로 송파인데 이 탄천 옆에 여기도 지금 이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 파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코엑스도 지금 국제 컨벤션 센터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이 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강남에 만드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면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삼성역의 영동대로 쪽, 이게 지금 지하 구간 6층 구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KTX, GTX 노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향후 미래 가치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몇 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고 들어가시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 자, 시세가, 자, 이게 1.5룸인데요. 자,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이미 뭐 전세 시세가 한 2억 9,500에서 지금 거의 이제 3억 원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신축이지 않습니까? 새로 분양하고 하는 신축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요즘 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또 전세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3억 원이 넘는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2억 9,500 정도 되니까, 자, 투자 한 5,500만 원 정도 가능하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이거 월세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내가 굳이 거주 안 하고 전세 안 놓으신다 하더라도 월세가 지금 월 10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기준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한 1억, 한 2억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바로 이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자세한 곳은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역세권이네요. 시세는 45억 3천만 원에서 45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역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뭐 여의도 도보권이라고 볼 수 있는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현장 분석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현장 포커스, 통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서울 안에서도 또 핵심, 바로 이 또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영등포입니다. 자, 영등포동 6가인데 바로 이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여기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 자, 일단 지도 한번 또 보시면, 자, 여기 영등포 시장역인데 바로 앞에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통 대부분 뭐 역 앞이면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영등포역 하면은요. 이 앞에 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형 상권이 지금 현재도 즐비하게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인접해서 옆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마곡지구가 있고 바로 위쪽에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업무지구. 특히나 여의도는 이 금융타운으로 유명한 곳인데 자, 여기가 그만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마곡지구라든가 여의도 때문에 임대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이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해당 지역이 영등포가 과거에 보시면요. 아주 이 소상공인, 특히나 뭐 자잘한 이 농기구,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 그래서 조그만 기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들로 아주 즐비하던 곳이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탈바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등포에 이미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여의도에 이미 업무지구가 만들어져 있는 거는 별개라 하더라도요. 바로 이쪽 영등포 안에서도 거의 한 50% 정도 되는 지역의 중공업 지역인데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 지금 하나하나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모가 뭐냐? 바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나 충분히 지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인데 자, 그거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서울 플랜 안에서도 보면 자, 여기가 영등포고 여기가 여의도인데 자, 이게 서울 플랜에서 보면 분명히 여의도를 따로 보고 영등포를 따로 봐야 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 보면 영등포와 여의도는 한 몸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영등포 뉴타운 3도심. 자, 서울권에서 지금 강남권, 그리고 중구권,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을 지금 3도심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 부분이고요. 영등포 상업시설도 평균 암만 요즘 뭐 초고층 안 된다 하더라도요. 35층 이상 되는 건물들로 이미 50여 개가 신축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 자, 이미 영등포 하면 워낙 이쪽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 지금 도시환경 정비라든가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이 계속 영등포역 중심, 영등포 시장역, 물레역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는데 자,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등포 시장역. 자, 이게 일단 만들어진 게 1-4구역. 이게 지금 대림, 아크로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입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1-2구역과 1-3구역도 이미 공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 해야 될 게 바로 2구역이거든요. 바로 1-12구역과 1-13, 1-14구역이 아직도 더 개발해야 될 소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게 바로 영등포 시장역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레역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노선 가뜩이나 지금 뭐 지하철이나 뭐 KTX 노선이 다 있는데도 바로 여기 신안산선이 바로 이 영등포를 좀 거쳐 영등포 시장을 거쳐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더 증폭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영등포에 밀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에는 5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는데 마곡, 목동, 상암, 여의도, 마포, 용산 자, 이 다 대부분이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1인 가구들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인구가 소형대 수요층, 특히 임대 수요층이 상승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영등포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더 미래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컨셉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현장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영등포 통건물, 자, 이게 6층짜리 통건물 건물인데요. 자, 시세가 45억 3천, 45억에 4천만 원. 자, 이게 좀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임대차 3법도 그렇습니다만 자, 전세가 다 맞춰지다 보니까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그 예상 임대가 금액이 39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전체 임대,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투자금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반면에 뭐 전체 자산을 굳이 전세로 놓을 게 아니라 월세로 해서 뭐 요즘처럼 임대 수익도 필요한 시기에는 자, 월세 한 62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대출도 지금 한 8억 한 6,800만 원 정도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자금이 약 한 13억 후반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매매가 기준으로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자금에 대한 여유와 그리고 어떤 월세로 갈 거냐, 자금에 대한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갈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재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검토하시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대전 광역시 대흥동에 위치한 주거용 소형 오피스고요. 대전 중구청역에서 5분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이 규제 때문에 좀 풍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한 곳이죠. 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현장 포커스. 자, 요번 현장은 좀 대전으로 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주거용 소형 오피스. 자, 그런데 이게 주택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라는 점. 이 해당 현장은 대전 중구청역에 도보 약 5분. 바로 여기도 역세권인데 직접 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중구청, 대전 지하철 중구청역이고요. 바로 앞쪽에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아주 여기도 인구만 놓고 보더라도 한 2,459명. 여기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가 많은데, 자, 동네를 좀 한번 놓고 보니까 여기 대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자, 여기서도 아주 명문 학군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바로 인접해서 대흥 4구역, 여기도 주택 재개발로 들어가니까 지금 한창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동네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입지 안에서는 인구와 학군과 개발의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입지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이 반경을 놓고 보면, 자, 이 중구청역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청이 바로 중구구청이 바로 여기 관공서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성모병원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공서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실제 거주하는 이 동네가 다 아파트가 지어서 들어가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1, 2인 가구의 거주지가 많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형성되는 동네라는 점이고요. 자, 이 동네가 지금 물론 대형 4구역이 재개발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 자체가 워낙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업용 쪽으로 보더라도 오피스텔 거의 대부분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놓고 볼다 그러면 바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대한 어떤 경쟁력, 그러면서도 희소가치,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변 자체가 이미 병원이 하나 4,500여 명, 주변에 또 관공서 500여 명, 지하 상가, 상가도 이 지하철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중구청역 주변으로 대형 상권들이 질비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체들까지 놓고 본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의 임대 수요로 확충이 되어 있는 곳, 바로 중구청 인근이다라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게 해당되는 게 중구청 하나만 보고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일단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해서 한 15,000평 정도 지금 이미 특히 창업정보센터가 새롭게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중구청도 워낙 오래돼 가지고요. 자, 이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오래된 또 관공서들 다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착수를 좀 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지금 또 입주를 합니다. 바로 이 중부경찰서와 세무서 등이 또 여기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더 들어온다는 점을 반증을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 중구청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여기가 청년 창업, 뷰티 산업, 콘텐츠 사업으로 새롭게 이 다 지금 현재 새로운 기업체 형성으로 만들고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미 지하철도 있는데 바로 여기 또 트램이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트램 교통계획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고용부터 실제 경제 효과까지도 노려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요면 임대 수요, 미래 가치면 미래 가치 이런 점을 두 마리 토끼를 좀 같이 보시는 그런 부분으로 현장 포커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세 번째 현장 포커스 바로 이 소형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최근 규제 정책으로 해서 다주택자에 걸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렇지 않고요. 자, 거주는 거주를 하는데 상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따지기 때문에 세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게 대략 한 1.5룸 정도 되는 그리고 복층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넓은 공간 또 프라이빗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1, 2인 가구가 딱 좋은데 자, 이게 시세가요 1억 원에서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서울 같으면요 한 3억 원대 정도 되는 건데 자, 이게 아직은 그래도 대전이 조금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통 내가 거주하려고 사시는 분들보다는 뭐 지방에 계시더라도 이거 투자다. 그러면 1순위는 일단 바로 월세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 정도를 현재 기준으로는 시세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경쟁력이 주변의 오피스텔 한 15년 된 거 대비했을 때 당연히 이거 월세를 올라가는 거고요. 뭐 최근에 전월세 상한제다 임대차 3법이 돼 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 관계없이 상업용으로 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을 피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는 거고 자, 대출 7천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금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5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정도 투자가 되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한 개 호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 묶어서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를 하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전체 자금 기준으로 3개 한다 그러면 3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요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임대소득을 찾으시면서 자, 장기적으로 한 7년 정도에는 충분한 시세 차이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쪽 그런 검토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지막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이고요.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로 한번 가볼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곳이라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자, 오늘 마지막 현장 포커스 지금 추석이고 여러 가지 또 연휴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다 모이진 못하셨겠지만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는 바로 가족들이 가장 또 좋아할 수 있는 바로 이 힐링 하우스. 바로 타운하우스인데요. 자, 여기 공기도 좋고 건강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레저 시설도 할 수 있는 곤지암입니다. 자, 여기 지하철 경강선 곤지암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곤지암역입니다. 바로 이게 경강선 전철인데
여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판교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광주 곤지암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놓고 보면 뭐 곤지암 리조트나 양지파인, 뭐 지산 리조트 여기 레저 시설로도 아주 즐비한 곳이고요. 인접해서 제2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아주 지하철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속도로가 또 잘 또 뚫려 있다 보니까 실제 서울권에서 30분대 진입이 되고요. 바로 인근 판교 분당에서는 20분대면 진입을 하고요. 바로 밑에가 용인시청인데 바로 용인 신갈권에서 보면 10분대 진입하는 아주 교통이 수도권 대비 엄청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윗지 중에 가장 또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미역산 등 바로 이 산이 뺑 둘러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바로 여기 청정 자연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 이 동네가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또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이 집가 상승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 광주라는 점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가격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통계치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통계치를 보면 2019년도 집가 상승률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당연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서울, 세종 당연히 높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광주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거 집가 상승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있거든요. 자, 2020년 4월, 금년 4월 달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여기도 서울 쪽은 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쪽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바로 이 데이터가 좀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경강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추가로요. 자, 여기 서울 수서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바로 이 광주까지 내려가는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이미 또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달에 돼 있으니까 뭐 못해도 2022년이면 착공이 좀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의 충분한 교통호재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 최근 세종 행정도시 이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이 제2경부고속도로. 자, 이미 구리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구리에서 지금 광주까지 넘어가는 바로 이 성남에서 구리 지금 금년도 개통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속도로까지 새로 뚫리다 보니까 주변 입지 당연하지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뭐 리조트가 이미 한 주변에 3개, 4개 정도 위치를 하다 보니까 사계절 스포츠가 다 되고요. 이 주변 자체가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낚시터도 있고요. 뭐 골프장도 있고 다 있다라는 점. 거기에 뭐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가장 좋은 게 또 이 막거리를 좀, 이 먹을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맛집 투어하는 데까지도 있다는 점. 자, 이게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 당연하지만 저렴해야 되고요. 또 생활하시는 거 은퇴 후에 생활이 비용이 더 많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활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은퇴 생활에 적합한 주변 시설이 즐비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보안이나 공동마을로 운영이 된다는 점. 그러면서도 집가 상승을 겸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주하시다가 이 세컨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활용이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 이 공기 아주 청정 자연직은 바로 이 광주 곤지암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자, 이게 규모가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자, 우리가 보통 서울권에서 뭐 방 3개, 화장실 2개 하면 뭐 조금 넓어봐야 한 20평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30평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주택 면적이 30평인데,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해도 토지 지분권, 항상 대지 지분권을 따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 토지만 29.44평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면적 대비 주택 면적 상당히 넓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면적 기준으로 시세,
자, 이게 지금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라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도 뭐 전세, 월세 다 가능하신데 아까 제가 이 입지 설명하면서 그래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은퇴 후 힐링 그러면서도 건강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노후에 조금이라도 뭐 옆에 텃밭을 가꾸고 하시는 분들 여기 가능하면 실거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 혹시라도 실거주 안 하신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규제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전세를 그래도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대략 한 이 정도 금액대 되고요. 직접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출 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 뭐 본인 자금 기준이라 그래도 한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실입주가 가능한 현장 포커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지암 내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요. 02-3153-2594번 저희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 두들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 정말 다양한 지역들 만나보셨죠. 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